준비되었습니까? 네. 예, 안테나의 파라미터 중에 기본 파라미터, 그다음에 송신 파라미터, 수신 파라미터를 좀 구분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테나 파라미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안테나 송신을 위해서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송신 파워라든지 출력의 세기 뭐 등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긴장해서 좀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송신의 뭐 반지각이라든지 뭐 등이 기억이 나고요. 수신 파라미터는 수신 감도나 안정도, 뭐 충실도, 선택도 뭐 그런 쪽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테나의 정의가 안테나 이득의 정의를 설명하시고 안테나 이득의 종류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테나는 일단은 전개와 자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자기파를 이제 송신해서 수신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 질문을 네, 안테나 이득의 정의하고요. 안테나 이득의 종류. 예. 안테나 이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등방성 안테나가 있고요. 다이폴 안테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DVD가 이제 DBI가 이제 아이소트로픽 안테나에서 등방성 안테나가 되고 지향성 안테나는 DVD는 DBI에서 2.2를 뺀 값으로 이제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가 기억이 네. 죄송합니다. 네. RF에서 S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S 파라미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압이 낮거나 예를 들어서 500kHz 이하에서는 전류나 전압의 측정이 용이한데요. 전압 성분이 높아질 경우 약 1GHz 이상일 경우에는 측정이 어려워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떠한 측정값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S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반사 손실이라든지 삽입 손실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뭐 S11, S12 등의 값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쪽으로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ICMP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ICMP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ICMP는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로서 쉽게 저희가 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크게 ICMP 버전 4와 ICMP 버전 6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비 자체적으로 송신 측에서 수신 측 간에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장비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리턴 값으로서 언리치어블이라든지 키프 어라이블이라든지 등등의 메시지를 ICMP 헤더에 정의하고 있어서 각각의 값을 사용자에게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ICMP 버전 6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ARP라든지 등을 이제 삭제하고 불필요한 헤더를 삭제해서 ICMP4를 좀 더 보완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우팅은 크게 레이어 3에서 동작하는 것으로서 송신 측에서 수신 측까지 가기 위한 최적의 경로를 할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디스턴스 벡터 알고리즘과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이 있고요. 디스턴스 벡터 내에는 립이라든지 홉스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립 버전 2 등이 있습니다. 링크 스테이트 알고리즘은 OSPF라든지 IGRP라든지 EIGRP로 해서 단순히 홈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밴드위드라든지 인터페이스까지 측정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할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 멀티캐스트 등 BGP 등이 있는데 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다음 가시죠. 방송공동 수신 설비 안테나 종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안테나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네,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 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해서 쓰는 안테나로서 크게 뭐 DMB 안테나라든지 FM 라디오라든지 TV 수신 등을 위해서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테나는 쉽게 그 야기 안테나가 주로 TV 수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DMB 안테나는 이제 수직으로 오는 파형에 대해서 DMB 안테나가 별도로 있고, 예,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원형 편파 등을 수신하기 위한 안테나가 각각 별도로 구성되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이 안테나 설비에 대한 고시, 어떤 고시를 근거로 하는지. 예, 관련 고시는 정보통신공사법 내에 방송통신 수신에 대한 그 규격으로 알고 있고요. 예, 관련된 그 법정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죄송스럽습니다. 예. 주로 이제 헤드엔드 장비랑 연관돼서 안테나 부분이 각 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고요. 보시면 정확하게 다시 가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엠팩 I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엠팩 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엠팩은 무빙 픽처 익스퍼스 그룹에서 정의한 것으로서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이머러시브한 엠팩 I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엠팩 기술이 엠팩 1부터 엠팩 2, 엠팩 4 등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고요. 특히 입체감이 있는 그 환경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 엠팩 I 기술이 대두되었고, 이와 같은 기술은 크게 두 가지 지오메트릭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과 비디오 포인트 클라우드 기술이 기반으로 해서 현재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 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정보통신공사 착공 단계에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착공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의 제일 그 초기 단계로서요. 그 공사의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강연 배치 현황이라든지 사업 내역이라든지 또는 그 공사 세부 일정, 설계서 등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용 전 검사에는 구매통신 서류 설비, 이동통신 서류 설비, 방송공동 수신 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정보통신기술사 관점에서 요새 건축물도 되게 대형화, 융복합화되고 있는데 어떤 설비들이 더 추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사용 전 검사에 추가되는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에는 세 가지 설비가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본 설비들은 주차 관제라든지 또는 그 CCTV 녹화라든지 다양한 설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방송 설비라든지 소방 설비랑 연관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그 정보통신공사업에서 현재 저희가 주도권을 가장 못 잡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기술사 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소방이나 방송 등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설명하실까요? 예,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방송기기라든지 새로운 방송에 관련된 그 제품이 있을 때 방송기기가 전파라든지 타 기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으로서요. 크게 잠정 인증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잠정 인증만 좀 기억이 나고요. 인증 방식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전자포가 나왔을 때 타 기기에 영향이 없게 사용할 수 있는 인증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두 가지가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통신 접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정보통신 접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지를 하기 위해서 크게 기본적으로 15ohm으로 접지를 하거나 또는 이제 100ohm으로 접지를 합니다. 15ohm으로 접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선의 굵기가 최소 2.6mm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외에 15ohm으로 접지하기 어려운 안반 지역이라든지 100회선 미만의 그 사이트에 대해서는 100ohm을 적용해서 접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한 후 구성하기 위한 방식은 독립 접지 방식, 공통 접지 방식, 통합 접지 방식으로 접지를 구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무선국 검사의 종류하고 검사 성능 검사의 종류하고 검사 종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무선국은 방송국이라든지 이동통신기지국이라든지 무선에 관한 그 전파를 쏘는 곳을 무선국이라고 합니다. 무선국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선국의 그 송신 세기뿐만 아니라 그 거주하고 있는 그 담당 인력까지 무선국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처음에 그 준공검사나 변경검사, 임시검사를 진행합니다. 처음에 무선국이 구축한 후에 구축하는 것이 이제 준공검사가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무선국을 운영하면서 일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신청해서 하는 것이 변경검사가 되고 특별히 별도 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신청해서 무선국에 대한 운영의 효용성이라든지 가용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엔지니어링에 대한 사업 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을 한 후 이와 같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정의한 것이고요. 크게 공사비 요율 방식과 실비 정액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비 요율 방식은 기본 계획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에 대해서 각각의 요율을 적용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외에 실비 정액 방식은 직접 인건비라든지 직접 경비, 재경비, 부가가치세 등을 정의해서 하루에 사람이 최소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와 같은 전체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서 실비 정액을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의 문제점,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에는 법적으로 많이 정의가 되어 있지만 현장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사에 대한 각각의 등급이 금액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 100억 이상은 정보통신기술사, 70억에서 80억 정도는 특급 기술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현장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고려사항 등이 전혀 고려가 안 된 부분이 있고요. 타 기술사의 전기라든지 소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이미 개선이 되어서 면적 단위로 인원을 배치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개선점을 찾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 현재 그 설계 단계에서도 저희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할 수가 없는 게 상당한 허들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법령 개정을 진행해서 설계 단계부터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해서 정보통신기술인의 위상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그 방통신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방통신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광 케이블 쪽에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고 방통신 장비에서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방통신 그 케이블에서는 단순한 SMF라든지 MMF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DSF라든지 DCF라든지 DFF라든지 그 광 분산을 해결하는 케이블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통신 장비에 대해서는 전송 용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MSB뿐만 아니라 현재 DWDM 외에 PTN에서 POTN으로 발전된 좀 더 확장된 방통신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